제가 아토피에 대해서 맨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저희 첫째 아이 때문인데요. 저는 7살, 5살 두 아이의 아빠고, 첫째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할 때에 이제 굉장히 이유식 음식에 피부가 과민해지고 진물이 나고 염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근처 소아과 선생님들께 한 분께 가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스테로이드 처방하고 보습제 잘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제 그 사이비 의학을 한다라고 소문났던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뭐 공부하셨던 것이 이제 뭐 기능의학이었고, 또 제 친구 중에 이제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이제 학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야, 이 소아과 갔더니 이 선생님이 이런 거 해보라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뭐 이런 거 한번 잘 해보고 너도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물론 아직도 저희 첫째도 이제 아토피 경향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겨울만 되면 이제 실내가 좀 건조하고 온풍기를 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약간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또 환기가 잘 안 되는 옷을 입거나 하면 발진이 생기고, 뭐 여러 등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어떻게 아이와 함께 이것을 잘 관리할까, 뭐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뭐 아토피 피부염은 아니더라도 요즘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는 분들이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 알레르기 결막염이 한 2, 3년 전부터 뭐 심하진 않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장이 아주 건강한 체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앞에 있는 한 내과 병원에 갔는데 내과 선생님한테 약을 처방받아서 한 2달 가까이 감기약을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건대 2달 내내 아마 항생제를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2달 내내 항생제를 먹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2달 동안 그렇게 약을 먹고 나서 설사가 멎지 않는 거죠. 설사가 멎지 않고 수개월 동안 계속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뭐 저는 이제 아는 분이 뭐 수지침을 잘 놓는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뭐 야자띵 까먹고 수지침 맞고 계속 그렇게 해도 잘 낫지 않았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해서 이렇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도 이제 조금 균형이 깨지거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좀 묽은 변을 보거나 가스가 찬다거나 그런 게 사실은 저도 가지고 있고, 아까 이제 뭐 대장의 용종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40대 초반의 사람인데 이미 여기 앉아 계신 40대, 50대 또는 30대 분들의 경우에는 저처럼 이미 우리가 살아온 경로 속에서 비가역적인 우리 몸의 변화가 일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우리 몸속에 우리가 아예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나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불편함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신영복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불편함이 우리의 정신을 깨어있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뭐 저한테 있는 이런 불편함을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내가 만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뭔가 나의 평형성이 깨어지는 뭔가가 나타날 때 나한테 주는 선물이구나, 사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개구리를 물에 넣고 죽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고통을 느끼지 않게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사실은 개구리가 그 안에서 뜨거운 줄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사실 질병이라는 것, 또 아토피라는 것이 일정 부분 너무너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또 아이가 난치성 아토피가 있는 부모님들의 아픔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좀 고통을 주고 불편함을 주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죽겠다 하면서 자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오래 사시는데 나는 건강하다, 나는 뭐 잘 산다, 나는 뭐 건강에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검사하면은 갑자기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치, 사실 뭐 완치라는 것들을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난다면 저는 조금 이렇게 그분에게 찾아가는 거를 이제 근데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이렇게 하면 낫는다라고 해야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진료실에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논이 먹어도 됩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뭐 염증이 있다, 뭐 관절염, 어쨌든 염증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하는 말이 논이 먹어도 됩니까? 아니 그 다음은 뭐 홍삼 먹어도 됩니까? 뭐 어쨌든 뭐 먹으면 뭐가 좋아진다더라. 뭐 먹으면 뭐가 좋아진다더라. 근데 그게 전형적인 이제 뉴턴식 사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A가 투입되면 B가 나온다. 사실은 이제 그 데카르트 이후에 합리주의 세계관 또 뉴턴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근대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 요인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른 거를 다 통제하고 요거 하나만 변화를 줬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업적을 이루었고 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걸러냈던 장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금은 일정 부분 현대의학, 현대과학에 있어서도 이 뉴턴식 사고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때마침 다행히 그 인공지능의 발달이나 뭐 빅데이터의 이용이나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그런 과학적인 합리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이 복잡계적 사고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바라보는 네트워크 이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사실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사실 강의를 듣고 나서 딱 하나 뭐 논이 먹으면 뭐 좋아져요. 아니면 뭐 풀 먹은 우유 먹으면 뭐 다 좋아져요. 뭐 심지어 뭐 케톤식을 잘하면 뭐 좋아져요. 아까도 뭐 10년 동안 아토피 앓으신 여성분도 말씀하셨고 또 케톤식 하면서 활력은 얻었지만 뭐 다른 것들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사실은 진료실에서 대변 분석 검사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를 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검사실에서 하는 검사들이나 여러 가지 쓰고 있는 약들이 이 복잡한 인간의 몸, 복잡한 인간의 신체의 몸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계가 많다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장에는 90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진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변 분석, 세균 분석 방법은 9가지 세균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실은 뭐 좋은 놈, 나쁜 놈, 중간 놈, 뭐 살찌는 놈, 안 찌는 놈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그 나쁜 놈이라고 낙인 찍힌 친구도 억울할 수 있죠. 사실은 뭐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균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해하다는 것이 돼 있지만 그 유해한 그 균도 사실은 어떤 네트워크 속과 어떤 배열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좋은 기능을 할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기 어려운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논이 먹으면 염증 좋아지고 뭐 옛날에는 또 몇 년 전에는 여주 먹으면 당뇨 좋아지고 뭐 이게 항상 유행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탈피하는 연습들을 저는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먹으면 뭐 좋아지고 우리 기계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 복잡계정 사고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몸을 바라보는 것들을 좀 계속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이것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 이제 류호성 원장님 생각하셨던 7가지의 밸런스 그나마 이 복잡한 것들을 설명하는 그 7가지의 균형들을 우리가 잘 잡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보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공유하고 싶은 것은 뭐 저도 그렇지만 자기를 잘 관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뭐가 좋다더라는 것들을 많이 듣고 나서 자기가 자기에게 해보고 자기가 자기를 잘 관찰해보는 자기 관찰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는 이 복잡한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것이 레버러지 포인트가 될 것인지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아토피 피부염의 개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솔직히 아직 다 모릅니다. 끊임없이 사실은 면역학은 저는 2000년대에 의대 본과 1학년을 다녔는데 끊임없이 변한, 그때는 사실은 교과서에 나왔던 정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와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있고, 아직 아토피라는 것도 이상한 부적절한, 아직은 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아토피의 피부염에 대한 소화기 알레르기 학회의 정의나 이런 피부과의 정의들도 어떤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러한 증상, 이러한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토피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아토피에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게 전체론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게 뗄 수가 없는 거죠. 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사실 뒤에서 제가 유병률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급격하게 아토피가 증가하고,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유전자가 뭐 수천 년 동안 또는 수만 년 동안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있던 유전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고요. 뭐 이거를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토피가 급격하게 증가한 요인들은 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뭐 뒤에서 사실 환경적인 요인, 알러젠들, 뭐 진먼지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어떤 환경들이나 뭐 산업 제품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피부가 과민해지고, 여기에 스타필로코쿠스라는 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되고 이것으로 해서 아토피가 생기는데,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피부가 과민해지고, 이러면 이제 오토제닉,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런 진먼지 진드기나 화분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기 몸 속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이제 피부가 과민해지는 상태까지 가는 뭐 이러한 것이 뭐 정설이고요. 뭐 아까도 보신 그림이겠지만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이런 각질층과 과립층의 지질층이나 플라젤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건조해지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긁게 되고, 그러면 또 염증이 생기고 하는 악순환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있고, 뭐 저한테 주어진 것이 처음에 뭐 아토피는 뭐 세포 내의 문제, 바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포 안의 문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세포 안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만 우리 몸속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후생 유전학적인 것들, 그리고 지방의 그런 문제들, 단백질의 문제들, 여러 가지 DNA 전사의 문제들, 유전체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의 굉장히 사실은 종합적인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현대의학, 사실은 의학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할 수는 있지만, 의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것의 장점을 부각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의 부작용은 없는지, 과학이라는 것이 재현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서 됐던 것이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가? 사실은 그것의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추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사람에겐 너무 잘 맞는데 이 사람에겐 안 맞다 하면은, 사실은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이거 드십시오라고 절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반대로 보수적인 의학에서 이거는 되는 거다라고 추천하는 것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작년, 재작년에 뭐 아나키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저는 현대의학이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진 않지만, 현대의학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계는 현대 과학, 합리주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되어 있고, 현대의학은 그 안에서는 그나마 가장 최선의, 그리고 뭐 그 중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골라놓은 건데, 그래서 뭐 알러젠을 피하는 거, 그리고 뭐 피부의 보습을 잘해주는 거, 염증을 조절해주는 거, 뭐 스테로이드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의사와 상의하에 함께 잘 쓰는 것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비판하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지만 거부하시는 데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가려움, 이제 긁게 되면은 이것이 만들어내는 악순환, 모 단체에서는 미친 듯이 긁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면은 낫는다 했는데, 뭐 그것보다는 긁어서 생기는 염증이 다시
그 피부를 과민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환자를 잘 교육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되는 상태에서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 뭐 스테로이드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신중하게 잘 되어 있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주치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안 나오면 저기 가고, 또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여기 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마이닥터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몸을 잘 이해해주는 의사 한 분하고 상의하면서 잘 쓴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의 사용도 사실은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류호성 원장님 보이셨던 것처럼 쓸 때는 확실하게, 단기간 확실하게 적절하게 써주고,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고, 그래서 이제 표준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표준입니다. 표준. 의학은, 지금까지의 의학은 이제 표준화 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표준이고, 요 표준에 맞게 양을 써보되 이제 그거에 비해서 자기의 몸의 반응을 관찰해보고 그 표준에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조금 조절하는 것을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하면 좋겠고, 아토피, 뭐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이런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지역별인데 너무 재밌는 게 사실은 제주도에 아토피 환자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게 저는 이해하기를 제주도로 이사 가서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부모들이 난치성 아토피 부모들은 사실은 저희 형도 첫째가 천식, 둘째가 아토피가 있어서 제주도로 이사 갈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가고 있는데, 사실은 대도시에 주로 많고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좀 적고, 제주도가 많은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이사를 가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게 장내 세균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한 번씩 통계를 보내주는데 그 자폐 발달 장애가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장내 세균 균총의 균형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유산균을 엄청 많이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다는 거고, 알레르기, 뭐 마취,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변한다는 것들 뭐 있고요. 뭐 그 아토피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출산의 방식,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질식 분만을 하느냐,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식 분만을 하면 아이가 처음 만나는 세균은 엄마의 질 속에 있는 락토바실러스 균을 사실은 만나게 되고, 그것을 입으로 우리가 먹게 되고, 그 균이 우리가 처음 장내 면역 세포들이 만나는 균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토피가 생기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이런 그 제왕절개 분만을 하게 되면 처음 만나는 균들이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 S. aureus 포도상구균균이나 뭐 클로스트리디움균이나 뭐 이런 균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분들은 제왕절개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초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이건 뭐 모유수유에 대한 영향, 그 효과인데, 모유수유를 한 집단에서 천식이나 아토피가 훨씬 더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적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잘 아실 거고, 항생제의 사용이 이제 아토피나 알레르기하고 이런 관련성들이 1년에 90일 이상 항생제를 쓴 사람들은 항생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사람들보다 13.5배의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이게 그러면 항생제가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네, 그 제가 27분부터 했으니까 10분 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포내 기전입니다. 뭐 이게 히스타민으로 인한 그 피부의 그 히스타민에 자극되는 피부의 리셉터가 있고, 넌 히스타민 피부 리셉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는 히스타민을 먹어도 한 절반은 좋아지지만 절반은 좋아지지 않는 것이 이게 비히스타민 수용체들로 오는 이 자극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세포내의 기전인데, 사실은 저도 이 세포내의 어떤 그 요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세포막에 있는 그 이런 수용체들이나 안에 있는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피부 세포에서의 이 피부
그 세포막의 수용체나 아니면 세포 내에 있는 이런 전달 물질들이 히스타민이나 다른 소양증을 일으키는 물질들하고 연관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노시톨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이노시톨이라는 물질은 세포막에서의 수용체거나 아니면 신경 매개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한 연구에서는 이노시톨의 메타볼리즘이 감소한 데서 아토피가 좀 더 많다더라는 것이 있고 이노시톨이라는 것은 메신저와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하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노시톨이 들어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먹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또한 새로운 스테로이드가 아닌 새로운 약들은 이런 세포 내에 있는 뭐 칼신유린을 차단하는 뭐 타클로리무스 이런 약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뭐 PDE4를 차단하는 이런 뭐 물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모든 염증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런 그 PDE4나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칼신유린에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랑 겹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와 환경 사이에서 사실은 후생 유전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도 봤던 그림하고 사실은 똑같은 그림이고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발현되지 않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20년 전에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이제 인류의 질병은 다 극복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이 되었었는데 그 유전체를 다 발견하고 났는데 근데 유전체가 다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자는 발현을 하고 어떤 유전자는 발현하지 않고 또 어떤 유전자는 허브 역할을 하고 어떤 유전자는 발현은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역할을 할 수밖에 하지 않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에피제네틱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 그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이제 음식이 뭐 시적인 표현으로는 음식이 유전자에 말을 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의 아까 DNA 메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시험인데 엄마가 이제 비스페놀 A라는 어떤 그 환경 호르몬에 노출을 시킨 그 생쥐인데 요 쥐하고 요 쥐한테 똑같은 정상적인 그 노멀 마우스 다이어트 정상적인 생쥐 먹이를 줬는데 요쪽 생쥐에는 그 여기에 뭐 콜린이나 폴릭 애시드나 베테인이나 비타민 B12를 같이 줬고 여기는 그냥 정상적인 그 쥐의 식단을 줬는데 얘는 비만이 되는데 얘는 비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후생 유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건 이제 그 비만의 악순환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에서는 항염증 항염증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다시 이렇게 비만을 조절해주게 되는데 비만한 세포에서는 염증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비만해지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토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영양소들 중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장에 대한 것들 넘어가게 되고 잔류유기화합 물질 얘기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잔류유기화합 물질이라는 것이 뭐 침묵의 봄이라는 레이첼 카슨의 책에서 처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이것이 그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저희 집에는 물고기 구피를 키우는데 구피를 주시는 그 수족관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절대 세제로 그 수족관을 씻지 마라. 그 세제 안에 있는 조금의 환경 물질들도 구피한테는 유독하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세제로 씻고 있지만 유독하지 않는 이유는 체구가 크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구피 같은 작은 물고기들은 아무리 씻어도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뭐 그 지방이나 뭐 케토제닉 다이어트나 농축산물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한켠 남아 있는 것은 이 팝스와 지방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저도 굉장히 고민이고 한 연구에서는 살이 찌는 것보다 팝스가 많은 것이 당뇨에 더 영향이 많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나 농축산물의 사용을 할 때 이 팝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염증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한 가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뭐 옆에 계시는 분들 모르고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만큼 실천하면 이만큼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건강의 문제는 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런 복잡계적인 세상 속에서 함께 부족하지만 이렇게 힘을 모으고 지식을 공유하고 또 세상을 더 건강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